그러면 지금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투스 앤서의 강사 한동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에 7월 20일부터 시작하죠. 저희가 보이는 7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썸머스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앞에 서 있는 저를 인사드리자면 이 정도 이렇게 양옆이 서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들이 어떤 걸까요? 브로셔 갖고 계실까요? 브로셔 있으시고, 그러면 PPT에 대한 자료는 없으신 거죠, 지금? 네. 참고해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 지금 좀 기말고사 앞두고 있어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기간까지가 매우 짧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가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 범위면 2학년 친구들은 삼각함수랑 수열을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이거는 수학 1이라는 과목인데 우리 학생들이 고등수학 3이랑 하는 1학년 때 이미 다 끝났고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반영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수학 1은 뒷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삼각함수가 처음 나왔을 때 요거는 좀 낯설어서 힘들어했고, 다만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진짜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은 수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수능 공통이라고 해서 수능에 이제 반영되는 과목이에요. 우리 학생들 따라서 학생들마다 수학 1이랑 수학 2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능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과목들이 총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적분, 또 하나는 기하, 또 하나는 확률과 통계예요. 뭐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보통 저희 때는 이제 문과, 이과가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과 계통의 학교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확통을 고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보통 미적분 또는 기하를 고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비율로 보자면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단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과 파트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이는 수학 2라는 과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랑 지금 너와 결이 비슷한 과목이 미적분이에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접근성 자체가 일단 좋기 때문에 미적분을 공부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미적분에서는 심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심화 문제까지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서오세요. 저희가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어떤 시험은 어려웠고 어떤 시험은 쉬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가치랑 쉬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가치를 차등을 줘요.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그 차등을 어떻게 되냐면 표준 점수라는 부분으로 환산을 하는데 기준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균이 나와요. 보통 이제 어려운 시험은 평균이 낮을 거고 쉬운 시험은 평균이 좀 높을 거예요. 평균 대비 이 학생이 100점을 맞았을 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수학 계산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보통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와요. 따라서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잘하지 않아도 표준 점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어머님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기하랑 미적분 중에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적분 선택해라. 결이 일단 같고 그리고 표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걸로 대학 갈 때 유리할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요거는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들 이 성과를 이렇게 요번 중간고사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들어갔고요. 넘어갈게요. 좀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썸머스쿨 시간표에 대해서 빠르게 또 말씀을 드리면, 썸머스쿨 자체는 일단 과목 자체가 미적분이랑 수학 2 위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다만 어머님들 이제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단 수학 2 자체는 공통이라서 2학기 때 꼭 들어갈 거니까 수학 2랑 클리닉까지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미적분까지 꼭 할 거다라는 판단이 쓰셨다면 그러면 아침부터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요거는 그리고 대상을 또 말씀해 드리면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할 거예요. 아니면 뭐 한 번 또는 뭐 2번 해도 우리 아이들 매번 까먹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다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리마인드도 하고 개념도 확실하게 다지는 수업으로 진행할 거예요. 요거는 수학 2를 끝냈어야지만 미적분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순서가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게 결이 같아서 같이 이제 동시에 수강해도 수업에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일단 수강 기간은 7월 20일 날 시작이에요. 뭐 이런 거는 이제 핸드폰 좀 캘린더 열어보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매주 3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방학 기간이긴 한데 조금 더 일찍 끝났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시작하는 학교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가족여행,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한 번쯤 가족여행 가시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가족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조금 아파서 이제 결석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도 일단 요게 카메라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강의실마다 다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촬영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밴드로 볼 수 있게 할 건데, 이것도 집에서 봐오라고 하면은 좀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여행 갔다 오시면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빠지시면 그 이후에 보내주세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아니어도 되니까 뭐 중간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뭐 이런 중간에 끼인 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해 놓은 거 여기서 직접 앉혀서 노트북으로 공부시키고 모르는 거 확인하고 보낼게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50분.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보통 바로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수업을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 그냥 앉아서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수업만 듣는 거는 사실 좀 효율성이 떨어져요. 피곤해요. 계속 앉아서 듣는 건. 그래서 직접 문제 풀고 공부할 시간이 중간에 이렇게 붙였어요. 클리닉이라고 해서 집에서 그냥 보내가지고 공부시키는 것보다 좋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때 이제 질의응답도 진행하고요. 그래서 클리닉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또 50분. 이거는 뭐 밖에서 나가서 여기 근처에 먹을 때 많거든요. 먹고 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6시부터 9시 반까지 또 이제 수학 2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매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특강을 해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뭘 배웠지? 라고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결국에는 클리닉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꼭. 안 그렇고 그냥 수업만 들어가서 배우고 집에 가서 숙제한다?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학 2 확률과 통계를 하느라고 미적분은 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학 2만 하겠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꼭 클리닉을 보내주신다 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2학년 2학기 수학 2거든요. 요거 내신 대비
바로 들어갑니다. 내신 대비는 뭐 개념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심한 문제까지 공부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보통 이제 미적분을 해요, 학교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선행 과정까지 이거는 이제 개념을 완성하는 그런 수업까지 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이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인데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정규반이 있어요. 정규반은 고2 학생들이 수요일, 일요일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는 클리닉 시간을 오후 2시부터 밤 9시 반 사이에 보통 3시간 반 이상은 하라고 제가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주면 아이들은 좀 그냥 굳이 그날 수업이 있는 게 아닌데 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좀 생겨서 이거는 필수. 시간 딱 3시간 반 이상 정해서 필수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같이 공부할 전체적인 커리큘럼, 요거는 이제 좀 포인트 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총 12회차예요. 총 12회차고요. 그리고 수학 2부터 먼저 볼게요. 수학 2. 수학 2를 함수 극한입니다. 네. 수학 2를 보시면 덩어리가 총 크게 3덩어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극한이라는 덩어리, 두 번째는 미분, 세 번째는 적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크게 3덩어리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처음에 수학2에서 애들이 제일 말이 나오는 게 리미트라는 부분,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진행형의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아이들이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오다 말다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시키는 작업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 정보의 추출과 정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전 이제 이 부분을 더 특히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시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내신 시간은 그리고 그 제한되어 있는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고득점을 위한 방법인데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그냥 수학 개념만 공부하고 그냥 시간 넉넉히 잡고서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정보를 빠르게 필요한 거를 추출해내고 정리해내서 답을 접근하는 요 3박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항상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특히 미분이랑 적분 개념 공부할 때 꼭 필수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교재는 원래 저희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는데 업데이트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지금 빠진 부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뺄 거 뺐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더 첨가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재에 근간은 기준은 일단 뭐 수학의 정석 당연히 참고했고요. 그리고 바이블 요즘 인기 많죠? 바이블도 참고했고 그리고 개념 원리 어머님들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층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개념 원리 당연히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업 일자가 8월 14일까지인데 이때 달력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8월 15일이죠. 그러면 광복절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월요일이에요. 딱 가족끼리 뭐 외식을 하든 놀러가기 좋은 그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혹시 결석 예정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공부하는 미적분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친구도 일단 총 12회차고요. 그리고 처음 2개 파트는 극한, 그리고 그 다음 거 미분, 그 다음 거 적분으로 구성됩니다. 수투랑 미적분이랑 그 연결성 있게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풍성하게 완성도 있게 공부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고요. 특히 저 여기서는 이 세 번째 파트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미적분을 좀 많이 놔요. 요것만 수투랑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 드는 파트인데 아이들한테 이 파트를 뚫어야지만 미적분이 이제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직접 증명을, 그 공식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증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와중에 저도 이제 제가 수학교육이라는,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배울 수 없는, 수학과에서만 배우는 건 수학이고 수학교육과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 아는데 문제를 풀었다가 실수를 해왔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교육학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실제가 이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론으로서 잘 정리된 걸 공부하고 나의 실제와 섞으면 조금 더 이제 완성도 있게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혼자 공부하고서 이걸 이렇게 공부시킬 거야 라는 것보다 이런 이론도 있고 이렇게 공부시켰을 때 좋은 효과가 난다 라는 것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수학 학습법을 이제 조금씩 올리는데 거기서 좀 발췌해 왔어요. 우선 실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이 뭐 계산을 틀렸다, 또는 잘못 읽었다, 또는 조건을 뭐 빠뜨렸다, 문제 풀다가, 또는 뭐 이유들이 많아요. 맞아요. 다양할 수 있어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지금 계산을 틀렸다고 해서 그럼 이런 말씀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꾸 계산을 틀리는데 구몬을 다시 좀 시켜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답은 아니고, 물론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제일 좋은 답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시험에서 그런 실수를 해오는 건, 일단 그 시험이라는 상황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문제가 모두 쉽지만은 않아요. 뒤에 부분에 가면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 어려운 문제들이 꼭 섞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 크고, 다시 그러면 그 상황이 나한테는 버겁다 이거예요. 힘들다. 그럼 우리는 사실 뭐 편한 상황에서는 실수가 좀 적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이제 좀 긴장되던가 버거운 상황에 가면 좀, 요즘 애들 말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뚝딱이 된다. 뚝딱 걷는 것도.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을 좀 높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나한테 편하게 쉽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실력 높이는 거는 공부가 중요하고, 그 상황을 쉽게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수업에서 보면 문제 어휘 바꾸기 작업을 시켜요. 다시, 이게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바꾸는 작업인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틀렸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서로 다른 7켤레의 구두 한번 끊어볼게요. 그럼 7켤레라고 하면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4짝 중에서 끊어볼게요. 자, 그럼 7켤레가 있고 14짝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자, 그 중에서 6짝을 택할 때라고 딱 오는 순간, 6짝이면 6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짝이라는 말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쁘고 12를 적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수하는 상황. 따라서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참 6짝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보다 보면 12개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으면 7켤레까지 냅두고 14짝이라는 말을 14개로 그리고 6개로 바꿔라. 이거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바꿔서 하면은 이런 실수 없앨 수 있고, 그러면 4점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작업도 저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한, 상황을 쉽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서 필수입니다.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이제 1등급 맞으려면 결국엔 독해예요. 수학도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릴 때 끊고 정리하고 끊고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걸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까 뭐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틀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맞았는데 사실 조금 아리까리하게 많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 개별적으로 오답 노트 만들어서 나갑니다. 뭐 시간 오래 안 걸리고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게 있어서 아이들한테 OMR 카드 나눠주고 거기서 너희들이 그냥 문제로 챙기고 싶은 것만 체크를 해라, 번호로 체크를 해라 하면은 프로그램 돌려서 바로 쫙 나가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막 공부한 거 다른 친구들의 이제 그 점수는 얼마나 많은지 비교해 볼 수 있게 문제별로 그렇게 차트도 같이 나갑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미적분 수업을 하든 수투 수업을 하든 3시간 반씩이에요. 3시간 반씩. 그래서 그 3시간 반은 다음과 같은 뭐 시간대로 진행은 되는데, 근데 이건 일단 제가 가이드라인 짜는 거고 수업에 들어오는 친구들의 상황을 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분, 10분은 붙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개념 학습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책에서만 볼 수는 없는 심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툭툭툭툭툭 건들 거예요. 건들고 그 다음에 문제도 그 자리에서 직접 적용해 볼 거예요. 적용해 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푼 방법이랑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이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졸리시죠? 비교해 볼 수 있게 제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실전도 테스트도 이제 꼼꼼히 좀 짜잘하게 나눠서 뭐 물론 이제 어려운 걸 팍팍팍 처음부터 치면은 아이들이 좀 퍼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난이도 조절해가면서 테스트도 매번 진행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클리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클리닉 시간에는 저희 이제 수학과 출신의 전문 조교분들 2명이 항상 함께 할 거예요. 뭐 과외 한번 시켜보셨어도 아니면 뭐 주변에서 말씀을 들어보셨어도 아실 텐데 그 스카이 대학교 수학과 과외 붙이면 가격 센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클리닉 때 항상 두 분을 모시는 이유도 한 분만 있으면 우리 아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저 학생한테 지금 질문 받고 있고 이 학생한테 질문 받고 있어서 못 물어본다 소리 나올까봐 저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이거 결석 부분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 공부시키시면서 수학적인 부분 상담 필요하시면 저 이렇게 번호 드립니다. 자, 번호 하나 적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연락 주세요. 저희 어머님들 보통 이렇게 이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받아놨다가 뭐 이제 수업 전후에 여유 있을 때 전화 드리든지 연락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락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드릴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수학 썸머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아이들이 쓸 이제 교재일 거예요. 이거 이제 표지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놨으니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저 이후에 저희 소장님이 또 입시 소장님이 들어오셔서 설명에 이어서 진행해 주실 텐데 그 동안 한 분씩 뭐 나오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또 3시부터 또 하나 설명회가 있어서 3시부터는 질문을 좀 못 받을 상황이라서 그때 이제 한 분씩 말씀 실장님 뒤에 계시거든요. 그분께 말씀 주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상 이투스에서의 강사 한동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건영이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재수반 공채 강사로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남 메가스터디 거쳐서 목동은 제가 러셀 교육평가연구원장 초대 원장 3년 할 때 여기 법원 옆에 있는 목동 러셀에 3년 정도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시 배치도 좀 하고 여기 또 이쪽 다니는 아이들 의대 가겠다는 자수 좀 봐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이고 저희 친척도 여기 목동여고 목동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접니다. 저는 현재는 일산이 이제 주 근무처고요. 강남과 일산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목동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요청이 되면 여기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고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서울대학교 전경이죠. 수능 선택 과목과 입결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선택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법하고 작문 선택자들의 어떤 성적이 나오냐가 요즘에 관심사가 됩니다. 다수가 선택한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는 소수가 선택한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2021학년도고요. 여기 2022학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택의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이미 있었던 일이고 여기도 이미 벌어진 일이고 6월 평가원은 아직 성적이 발표되어 있지 않은데요. 결론으로 보면 지난 6월 평가원의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27.8%의 11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5%로 추정이 되니까 11만 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 추이는 여기 3월 학력평가 서울시는 봤죠. 여기 3월 달에 본 아이들은 26.4%, 재학생 애들만 본 거 아니겠어요? 34.7%니까 벌써 인원도 한 10,000명 가까이 늘어서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26.4%와 30.8%로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난 수능에서 똑같은 100점인데 왜 표준 점수라고 하는 제도 아시죠? 줄여서 표점이라는 점수가 똑같은 100점인데 언어 매체 선택한 100점이 더 높으면 그쪽으로 아이들이 100점 맞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예전에는 화작을 그냥 부담 없이 선택해서 내신도 잘 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언어 매체는 내가 안 하고 문법이니까 됐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상위 재학생, 지금 3, 4월 본 아이들이 최상위권 재학생 애들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5월 이투스 전국은 4만 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전을 많이 하는데 그럼 전국의 모의고사 사립부는 4만 명은 누굴까요? 재수생하고요. 그리고 일부 특목자사고의 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이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서 보고 그러면 최상위 그룹 애들인데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수생도 마찬가지고 최상위권 재학생들의 언어 매체 선택은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내 아이가 2학년인데 화작을 배우고 있고 또 언어 매체 학교별로 이제 선택한단 말입니다. 둘 다 배운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언매를 하고 있다면 계속 꾸준히 가야 되고 화작인데 내가 정시를 쓰겠다라고 하면 언어 매체가 범위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거든요. 저는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 입시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확률 통계를 통해서 지금 화작을 얻을 통해서 얻는 점수보다 똑같은 원점수상 언내가 좀 더 점수가 높게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제 말씀 이해하셨어요? 네, 입시 수준이 워낙 높으시고 그러셔서 중급 이상의 수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의 수능 수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폭 미적 기하의 선택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확률 통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역시 이제 보시는 방법 알겠죠? 3월 학력평가 지난해와 올해 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축소되었죠.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비율적으로 보면 인원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지거나 그랬는데 올해는 응시 인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39.1%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기하는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기하 선택한 학생들도 미적으로 지난해 입시 결과가 그런 걸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확률 통계 선택한 학생들의 일부가 또 미적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향 외고나 국제고 이런 데 있잖아요. 소위 일부 경기 외고나 이런 외고도 보면 여기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미적을 개선해 놓습니다. 교과 과정에 너가 미적을 배울래 그러면 3학년 때 미적을 개설해 놓기도 하고요. 또 재수생 아이들 중에서 문과 학생들이 일부 미적을 공부한 아이들이 상위권에 있더라.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의 증가와 연관이 깊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37%였던 미적 선택이
43%니까 점점 상위 그룹에 혹은 전략적 선택으로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지금 학생들이, 여러분이 고2지만 현재 고3 아이들하고 수능을 같이 보겠죠? 1년 선배랑 같이 봅니다. 그 아이들이 12만 명 정도 되거든요. N수생 아이들이. 근데 그 학생들의 선택도 내 아이의 성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건 수시 준비할 때 최저 맞추기 어려운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정시 그 자체로도 아이들의 그 상대적인 성적의 위치에 따라서 내 아이의 학불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보시면 이게 지난해 5월이고요. 요게 올해 5월입니다. 전국 모의고사에 N수생들 많이 봤던 그 시험 4만 명. 화작과 확통과 사탐 선택, 문과가 워낙 정적은 많으니까요. 이 부분의 순위는 1등.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한 자연계 아이들이 화작하고 2등. 3등은 미적 선택하고 좀 까다롭던 언매 선택한 아이들. 이렇게 해서 32, 26, 14%를 유지했던 게 지난해라면, 올해는 요 포인트가 좀 줄었죠. 요 포인트도 좀 26에서 24로 줄었죠. 역시 14에서 18로 아까 보셨던 앞에 거의 합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N수생들의 동향을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학생들은, 특히 N수생들은 정시에 거의 대부분은 집중하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고3이 되는 그때도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의 그런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형 수능은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 집단이 잘한 애들일수록 점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이 계속 지금 언매와 그리고 미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들이 하나의 무슨 프리미엄처럼 그렇게 점수를 좀 지어주고 있다. 물론 그 성적을 또 잘 받아야지 그 혜택을 누린다고 할까요? 그럼 반대는 어떡하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다소 좀 이 정시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수시라는 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얘기를 제가 조금씩 더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과 치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라는 부분에 이 조합이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등장하고 학생들도 그쪽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증가하고 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선택 과목 해서 진로 선택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고 우리 보통 교과라고 하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배우게 되는데, 이과 학생들은 투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만 문과 학생들은 투가 없고요. 2학년, 3학년 때까지 많게는 9개의 사탐 과목을 배웁니다. 그중에 물론 9개 다는 안 배우고 선택을 하죠. 이과 학생들은 투 과목을 배우지만 진로 선택으로 빠져서 내신이 3등급제니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2024학년도 여러분 아이들이 서울대 가려면 투 과목 안 해도 되죠. 원 과목만 해도 되니까, 특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투를 굳이 멀테면 의대 학종으로 갈 거 아니라면 생투를, 아니면 뭐 물투를, 공대 뭐 학종을 안 갈 거 아니에요. 물투를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수능에 그거 진행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선택자가 제일 많고요. 이게 다 통합 수능이니까요. 이 순위는 인원이 가장 많은 게 생윤과 사문입니다. 지금 현재 문과 아이들은 아마 학교에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생윤, 사문 나가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나가도록 짜놨어요. 왜? 가장 무난하고 가장 수능 보기 편하고 인원도 많이 보니까 등급 따기 편하라고.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가장 아이들이 무난한 과목이죠. 여전히 이 생명과학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여학생 선호도가 높고, 여기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좀 편협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범위도 많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합해서 나는 수능에 고득점을 받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이제 수능은 좀 어려워지겠죠. 인원도 많이 뽑으니까. 근데 이미 과탐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최상위권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문항수가 몇 개 안 되는데 동점자가 나오면 표점이 뚝 떨어지거나 등급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동점자 넘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제가 보면 과탐은 반드시 킬러 문제를 꼭 냅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내거나. 반면에 사탐 같은 경우는 9과목으로 펼쳐져 있고 조합이 너무 다양하니까 선생님들이, 출제자 선생님들이 굳이 변별력을 갖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하세요. 애들이 워낙 다양하게 선택하고 문과 애들의 또 학력 수준도 아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합산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택한 아이들의 지난해 만점자 수능의 합은 146점이었습니다.
생활윤리 3은 선택한 문과아이들의 표점합은 134점이었으니까 무려 14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단순 합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1대 1대1로 영어는 등급제니까 빼고 국어 표점합, 수학 표점합, 탐구 2개 표점합, 이게 인서울에서 학생들 뽑을 때 반영하는 그런 지표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연계 학생들이 상위 표준 점수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합에서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더 벌어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이제 지피지기처럼 지난해 그 입시를 한번 겪고 문과건 이과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더 주목해야 된다고 해서 좀 심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 제가 조금 이따 2024학년도 아이들 정시 모집도 얘기하겠는데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렇게 경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과는 서울대가 표준 점수 반영하면서 이 전 영역 표준 점수입니다. 지난해는 변표였는데 올해부터 지지난해부터 지지난해는 변표였고요. 지난해부터 탐구 그냥 표점합을 합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환 표준 점수가 안 되니까 변별력이 문과보다 이과가 훨씬 더 생겼겠죠. 더 잘 받았겠죠. 반영비를 보시기 바라고요. 영어는 감점. 연세대가 16.6%로 아주 세게 반영하고 있죠. 2등급 받으면 연세대는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고려대는 반면에 감점이고요. 만점에서 28.57%로 탐구의 반영 비중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부분은 역시 수학의 반영비. 문과에 있어서 비록 100점 만점의 표점이 확통이 미적에 밀리긴 하나 반영비로 따지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이 모두 문과를 교차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안에서도 내가 공부를 더 한 부분에 대한 반영비가 더 가산되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입니다. 요 반영비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같은 경쟁자 안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되는지, 정시라면 수시에서 자연계 학생들과 같이 겹치는 그 대목에서도 내가 자연계 학생들에 있어서 수학에서 이렇게 표점이 조금 밀린다면 상대적으로 이 대학에 갈 때 여기 국어 성적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 불리함 혹은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극상위권 대학 지원자는 국어와 확통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경계열은 역시 수학 자체를 거의 퍼펙트하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점수가 어떻게 나와 일단 열심히 하고 봐야지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내가 인서울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과목에 있어서 안배를 늘 만점 나온다면 그거야 뭐 이제 보완해서 나중에 실수 없게 하면 되겠지만, 반영 비중은 문과는 이렇다고 좀 봅니다. 수학과 국어의 비중이 반영비상으로 보면, 그리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탐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며, 영어가 우리 외고나 특목고 아이들에게는 이게 좀 나름 아쉽죠? 나는 영어는 제일 후순위로 해서 상대적인 그런 가중치는 이렇게 과목별로 나타난다. 이게 문과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제 조금 입겨 보여드리는데요. 국어 잘 보니까 고려대 그냥 가더라고요. 상위 누적 100분위도 높게 나와서 고려대 경영을 붙은 케이스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연계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자연계 학부모님들이 더 많고 의대 쪽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추세로 입시 설명에 많이 오시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뭐 의대 쓰더라도 이제 서울대, 연대를 또 써놓으시죠. 뭐 동국대 의대를 써놓더라도 서울대, 공대도 한번 써놓으시고 그러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역시 앞서 문과, 이과의 반영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 교차를 그때도 허용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수월해진 거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과의 반영비가 역전이 되죠. 국어보다 탐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영어의 반영 비중은 그래도 문과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고요. 고려대학교는 역시 탐구 비중이 연대만큼 못해도 국어랑 거의 같습니다. 서강대는 수학이 워낙 강한 학교고 교차가 그래서 많이 일어났고요. 나머지 학교들을 보시면 수학과 그 다음에 과학에서 반영비가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표점이라도 20과 35는 여기서 낮은 표점이 반영비가 되어서 환산이 되는 순간 갑자기 그 대학은 휙 올라가게 돼서 안정권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있어서 학교를 정하고, 그리고 학과 또는 뭐 반영비는 거의 문이과 똑같으니까 그 과목의 무게를 띄자면 올해는 더더욱 더
이렇게 됩니다. 수학과 탐구 그리고 국어, 영어 순으로 비중을 따져서 가야 된다. 이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나 무조건 스카이야. 그러면 미적과 기하 선택은 뭐 당연하고요. 국어는 언매를 통해서 정시에서 고득점을 생각하고 그 다음 과탐과 영어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학 왜 제가 이거 얘기하냐면 자연계 학생들이 상위권이 의외로 영어에 반영비, 영어의 2등급 비중이 좀 높습니다. 수학과 과탐, 국어 이런 순서로 난 그래도 화작이야. 학교에서 배운 화작이 편하고 언매는 죽어도 싫어 그러면 화작을 하더라도 그 시간, 그 공부를 조금 덜 하는 시간에 과탐과 수학의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현재 고2 학생들이 정시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그렇게 비중을 두는 게 맞겠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수학 무슨 설명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6월 평가원 설명의 일부 슬라이드를 가져왔고 올해 입시가 그렇게 되고 내년에 입시도 그와 같다라고 미리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면 입시를 하다 보면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샤이한 사람이라서 그냥 아이들 상담하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데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뉴스적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하니까 진실인 것처럼 돼 있는데 연세대 문과는 폭락한 게 아니에요. 이과 최상위권 애들이 국어 수학 점수를 가지고 밀고 들어와서 환산점으로 보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지난 입기열 발표했죠. 어디가라고 있어요. 어디가. 거기 보시면 전체 평균 상위예요. 내림차순한 거죠. 그러면 국수탐의 100분이 평균을 냈더니 그 순서대로 70% 컷에 해당하는 평균 70% 컷에는 평균을 봤더니 92, 92, 91.5. 근데 이 학과를 쭉 봤더니 우리 배치표상에서는 저 바닥에 있거나 그런 학과들이 인류와 복지가 되잖아. 근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90, 89.75? 이 학과를 봤더니 경제나 정외 이거 가지고 연대 문과가 무슨 뭐 뚫렸다 뭐 하락했다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학과의 이 학교 문과의 비율을 보세요. 정시는 이렇게 비율이 중요해요. 그러면 요즘에 진학사건 이투스 모집 서비스건 간에 환산을 돌려보면 말입니다. 여기 비중을 반영해서 총점이 나오니까 애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대 공대 갈 성적이 연대 문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쓴 거예요. 대신 왜 연대를 쓸 수밖에 없었냐 하면 과탐을 망해서요. 과탐을 망한 애들이 꼭 있습니다. 재학생 애들 중 하나, 두 개. 그러면 이런 애들은 비중이 과탐이 어떻게 되죠? 16분 5밖에 안 되죠. 이 학과에 가서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식으로 환산할 때 환산점 높은 거죠. 연대가 지금 막 화를 낼만 하죠. 근데 해명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문과 학생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요. 자, 이 이유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이해를 하는 거지 동의나 찬성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논쟁이 붙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신문의 기자도 저도 아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조금 입시에 혼란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이제 요거는 문과 말고 이과요. 이과 애들만 쓰죠. 이과 쪽은. 문과 애들이 굳이 컴퓨터 과학이나 치대나 이런 데를 교차할까요? 교차할 성적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선호하지도 않아요. 이과끼리 경쟁인데, 자, 이과를 보시죠. 국어 22, 33, 33. 이게 좀 거칠게 말했습니다만 수학과 탐구 비중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같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국어보다는 원래 수학 탐구를 집중을 했을 테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색의 북박스를 보시면 역시 연대에 갈 수 있는 과탐 성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하고 국어는 보니까 88 이렇게 나온 건 보니까 반영비를 고려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학교의 반영비에서 총점이 유리한 걸 가지고 따라간 건데 사탐 반영 비중이 사실 16.6%밖에 안 되는데 이걸 평균 내는 건 어떤 거죠? 1대 1대1로 평균 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평점이 낮아 보이고 반면에 이과는 지금 보시면 국어, 수학 탐구에서 수학 탐구 비중이나 국어 비중이 1대 1대1로 반영이 되어도 워낙 탐구하는 아이들이 워낙 점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총점상으로 70% 컷의 전체 평균이 92.75 정도로 유사하게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70% 컷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과목에 70% 해당하는 컷입니다.
요 과목의 극과의 70%에 해당하는 컷인 거고요. 요 과목이 70% 컷이니까 한 학생의 이렇게 성적이 70% 컷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연대와 그다음 연대 인문계와 자연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탐구 반영 비중에 따라 탐구 수가 유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문과, 이과 제가 비율을 보여드리면서 내 아이가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어디를 먼저 비중 있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차한 학생들에 의해서 내 그 점수가 위태롭지 않으려면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될지, 그건 저는 목표 대학의 뭐라고요? 반영 비율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지금 방학 때 공부할 것, 그리고 이제 정시 슬슬 준비해 가는데 그 비중이 다 잘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정시 모집 합격 사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정시 모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게 2024학년도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의 그 비중이 됩니다. 지금 요게 작년 입시고요. 요게 올해 입시인데 60%에서 59%에서 58%로 주요 15개 대학, 숙대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 정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22학년도도 많이 그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만 해서 41%, 41.33%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모집 전형으로 보면 단일 모집으로 따지면 정시 모집이 2만 명이고 학생부 종합이 17,000명이고 교과가 6,000명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주요 대학에서 가장 큰 비중은 정시 쪽의 수능 위주 전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확인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쉬워지지 않겠죠. 수능은 쉬워질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다수를 뽑는데 거기서 동점자가 발생한다? 그러지 않고요. 쉬운 수능보다는 아주 독한 수능은 아니더라도 한두 개의 킬러 문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별력을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배치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배치표는 우리가 편의상 학생들의 혹은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위해서 총점을 두고, 여기 총점이죠. 그리고 옆에 학과를 갖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서 보셨던 반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는가 한번 잠깐 넘겨볼게요. 이렇게 반영 비율을 통해 환산한 점수로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 작년에 정시 배치를 한 사례예요. 제가 이제 배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배치 사례가 있죠. 근데 부모님들이 좀 만족스러웠던 사례. 그러니까 원래 이 아이가 못 갈 줄 알았는데 갔다. 그러니까 너무 극적으로 갔다라기보다는 제대로 가서 난 이 점수 여기 만족한다,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엄마들이 자랑하지 않거나 굳이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자료를 올리진 않았고, 이 정도의 점수에 내가 받던 어떤 모의 지원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갔는데 이렇게 상담한 게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학생의 성적표, 수능 성적표는 내 아이는 1년 후에 이렇게 받습니다. 문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합법자문을 선택해서요. 요건 이제 등급은 수시에서만 필요한 거죠. 네, 학생은 정시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환산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 누적 100분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 위에 소위 0에 가까운 게 바로 가장 잘한 애들이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순서로 보면 0.26에 해당하는 위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환산 점수로 너는 전국에서 상위 0.26%에 해당해, 이거고요. 대구 한의대식 계산을 해보니까 너는 약간 등수가 밀리는데 0.36이 됐고요. 중앙대 경영은 0.18이니까 중대 경영 방식이 이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겁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반영비가 뭐가 된다? 학생의 학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또 개입이 되냐면 중대를 최상위권 애들이 다 쓸까요? 그건 아니겠죠. 고대는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몰리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도 신안에 고려대 문과니까 그 고려의 말 그대로 그런 걸 고민해 봤더니 실제로 원서는 최초. 그러니까 부모님은 교차 때문에 굉장히 떨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교차가 와도 너가 갖고 있는 강점을 고려하면 지금 영어는 2등급이니까 고려대는 감점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조금 그래도 손해를 덜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통과 화짝의 성적으로 이렇게 합격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대구 한의대는 그냥 넣어본 건데 상향 지원했지만 예비 4번 받고 붙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여기서 보실 부분은 바로 이 반영비에 의해서 내 아이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걸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생의 성적을 보시겠습니다. 문과의 또 다른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정치와 법 이 등급은 사실 말씀드리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요건 수시 있을 때 정시에서는 이 표준점수 합입니다. 128, 141, 그리고 62, 68 이와 같이 학생이 받은 표준점수를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이 환산식은 거의 기관의 그 추정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환산점을 가지고 아이들 실력을 가지고 줄 세운 거니까 그 줄 세우기에서 보시면 0.06, 0.6, 0.5, 0.4 역시 중앙대 방식이 학생에게 가장 유리하거나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서울대는 당연히 이 학생의 성적에 비해서 여기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유는 이 학생이 지금 등급은 2등급이지만 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 사탐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0.5가 나온 거죠. 인문 안에서, 문과 안에서는. 근데 여기서 학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여기는 0.5지만, 인문 0.5지만 이과 학생들이 교차를 하면서 그 성적을 유지했지만 그 위에 아이들이 랭크가 된 거고요. 반면에 고대 행정은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서 본인의 0.6%가 사실 저희가 고대 배치해 보면 상위 누적 1% 정도면 붙거든요. 또 지난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최적 합격한 결과가 나온 케이스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학습을 하셨으니까 이제 자연계 학생도 한번 보시죠. 자연계, 인문계,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아니라 표준점수고 반영비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는구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약대, 그것도 수도권 약대가 목표인 학생입니다. 경희대 약대 갔으면 좋겠다. 성대 약대도 붙으면 좋은데 약간 불안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지금 보시면 요거 환산 점수죠. 다 대학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환산이 다르니까 위치가 약간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유리 불리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약대는 분명한 거는 의대보다는 낮았긴 했지만 약대가 들어와서 수의대나 그 다음에 한의대나 치대가 조금 변화가 있던 건 사실이고 또 분산 조과도 있었죠. 상향이긴 했어요. 근데 약대는 지난해 처음 들어와서 아무도 배치 점수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의 점수 돌리면 불안하게 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또 거기에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또는 첫 해라서 학생들이 원서를 이렇게 쓰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넣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1.46이라는 그 위치, 1.30이라는 위치, 1.43이라는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결과냐면 결국은 화학이라든가 지구과학, 특히 화학 성적이 그리고 미적 성적이 좋았죠.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학과 과탐 성적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국어가 100분위가 89가 나왔어요. 경희대 학대는 빠이빠이거든요. 근데 원서를 소신있게 쓰므로 해서 합격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경희대 반영비가 그와 같습니다. 경희대는요,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경희대는 국어 반영비가 20이에요. 20. 수학 탐구 반영비가 35예요.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35를 반영해요. 그러면 이쪽이 잘 본 게 굉장히 유리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원서를 쓰는 부분이 현재의 입시다. 그게 더 심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역시 미적을 100분이 96. 근데 언어 매체도 상당히 잘 봐서 134가 나왔는데요. 교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물리학의 성적이 낮았기 때문이 되겠죠. 지구과학도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차한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응용통계 같은 경우는 상향은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합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학생이 응용통계를 원서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연대가 여기를 국어하고 탐구를 상당히 높게 봤죠. 여기 탐구는 16.6%밖에 반영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교차를 해서 연대 응용통계를 썼을 겁니다. 근데 응용통계는 자연계 학생들은 굉장히 선호하죠. 거기는 수학을 많이 필요한 학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정을 했으면 붙을 수 있었던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서강대는 워낙 수학을 많이 반영하니까 붙었고요. 중대도 당연히 이 성적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성적이 나옵니다.
정시 지원 실제 사례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여기 아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바로 이제 보여드리죠. 교차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는 어떻게 진안이 이루어졌냐면 교차를 해서 물론 상위 대학 간 아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차해서 서강대 인문계 중앙대 경영을 간 건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래도 본인은 수능에서 평소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그래도 나는 학교급을 높여보고 싶다라고 했던 거죠. 여기 등급만 보지 마시고 역시 지구과학, 이 탐구 한 과목이 이렇게 많이 낮으면 제가 이과는 계속 뭐라고 하죠? 과학이라고 하죠. 과학이 만약에 얘가 높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낮았으니까 여기 썼겠지만 높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대학 공대는 가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가 학생들이 무조건 상위 대학을 가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성적이 망했어. 특히 어디서 망했어요? 탐구에서 망했다. 그러면 불가피한 교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얘는 서강대 인문을 가거나 정원대 경영 가서 교차해서 전공을 해서 이중 전공이나 전과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서강대는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학 같은 부분 이런 반영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어도 상당히 잘했죠. 네. 자 이렇게 정시 합격선을 보시면 정시 합격선은 이와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해 입결을 조사한 거예요. 배치표 아니죠. 지난해 응용통계를 쓰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난해 입결은 응용통계가 가장 높았고요. 교차한 아이들의 총점이 높아서요. 신학과는 원래 낮은 텐데 영문이 많이 떨어졌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경제통계가 이과 아이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여기가 더 많은 아이들이 상위권에 몰린 거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자경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렇게 자연계 학생들 선호하는 학과가 많이 높았던 반면에 이렇게 보건이라든가 중문과처럼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진 학과, 특히 하루 늦게 발표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더 합격률이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정보는 사실은 그 당시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실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인문계 자연계 합격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왜 높아지고 왜 낮아지는가의 이유는 그 해에 어떤 식의 반영비가 대학에서 적용해 주는가에 따라서 상위권 애들이 몰리고 안 몰리고 교차가 되고 안 되고가 상당히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의대는 반영비 상관없이 워낙 인기가 높은 부분이었고요. 치대, 한의대, 수의대는 보시면 여기 충남대나 전북대, 전남대, 수의대는 상위 누적 2.55 정도 붙었습니다. 약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경희대 같은 경우가 성대랑 같은 점수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뭐 충북대 원래 약대는 원래 약하지만 가톨릭대 약대는 일종의 펑크죠.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맨 밑에 성적대 학생들이 붙은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서열과 그 순서에 맞게 가는 건 맞지만 이 안에서도 뭐가 존재한다? 지금 보시면 이 안에서의 점수, 이 안에서의 그 학과나 이런 걸 보시면 자, 이 서울대도 한번 볼까요? 당연히 서울대는 문과, 이과 똑같이 쓰죠. 반영이 똑같잖아요. 근데 전기정보나 수리는 원래 이과 학생들이 워낙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생물교육이나 간호라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들은 자연계끼리 쓰니까 역시 선호도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비, 총점에 따라 원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끼리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반영비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 수학 탐구의 성적대로 거의 비슷하게 성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과는 막상 열어보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어디를 쓸 건가에 대한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유리 분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연계열 쪽 한 번 더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지난해 입결인데요. 조금 충격적인 건 고려대학교죠. 고려대 간호학과는 여기 12%면 거의 인서울 끝자락입니다. 숙대갈 성적이 고대 간호를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왕왕 생기는 부분을 실제 저희가 입결조사로 본 거고요. 컴퓨터, 자연 이런 것들은 결국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원서를 써서 추합으로 빠져나가면 생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 아이가 이과인데 상위 학과에 가려면 그 인기 학과는 여기입니다. 애들이 다 많이 가려고 한다는 얘기고요. 지난해 입결이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학과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면서 생긴 이유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많이 배우셨죠? 연세 이동. 고려대가 많이 지난해 정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루 늦게 발표하면서 마감이 되면서 이쪽으로 많이 학생들이 원서를 넣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넣지 못한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성적이 높지 않았고 다른 학교를 써놓고 붙다 보니까
이 학과들이 연쇄적으로 합격선이 좀 내려갔더라, 이런 것도 현실의 정시 모집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시란 반영비 그리고 경쟁하는 학생들끼리의 눈치 싸움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시는 뭐 수능은 공평하지 않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점수 0점 차이로 붙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하죠. 그래서 정시를 클리어하다고 합니다만, 그 0.1점은 여기 빨간색,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간다 그러면 일단 이겁니다. 물론 다 잘해야 되지만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지난해 국어 하나 틀리고 탐구 하나 틀리거나 하나 정도만 틀려도 되고 수학은 틀리면 안 됐었죠. 그게 지난해 서울대 의대 컷이었습니다. 저희가 배치할 때 보면. 근데 여기 보면 국어 수학의 비중, 워낙 의대는 다 잘해야 되지만 역시 수학 탐구의 비중, 그리고 영어의 변별력. 가톨릭 대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균관대 의대는 수학과 탐구에서, 울산대 같은 경우는 수학 탐구의 비중이 그래도 성대보다는 낮지만 영어를 못하면 울산대를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앞서 그 정시 반영 비중을 2024학년도를 한번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의대를 넘어가서 2024학년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 아이가 원서를 쓰는 여기 2024학년도의 의대 같은 경우 보시면, 역시 지금 보시면 반영비의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대는 그대로고요. 이제 투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되죠. 대신 이제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생투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생투 안 듣고 가면 감점이 아주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자, 요거 연대 같은 경우는 47명 뽑고 1단계 본 다음에 면접이 패스 앤 페일이죠.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탐 두 과목 반영하고, 반영비는 역시 이과의 반영비와 똑같습니다. 수학 탐구. 가톨릭대 의대는 앞서 지난해 보셨던 거 거의 같죠. 성대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최소 한 과목은 과탐 응시해야 된다, 등급별 전환 푼존수 활용한다, 이런 등등이 지난해와 좀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부분을 보시면, 역시 고려대도 문과, 이과 쪽의 그 반영비랑 의대는 똑같습니다. 고려대 의대. 역시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 수학 탐구. 그러니까 지금 의대는 정시에서 따로 뭐 의대라고 해서 별도로 반영하지 않죠. 수시의 최저가 높은 거랑 달리 이과 쪽은 그냥 반영비가 다른 자연계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인적성 면접이 아주대가 있다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이 패스 앤 페일.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어 성적도 매우 비중 있게 적용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형 계획으로 발표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시 고려대학교가 2024학년도를 한번 보시면 요게 달라진 점을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교과 전형을 반영했습니다. 교과 전형. 그러니까 교과를 20% 반영하는데, 그 서울대는 그냥 정성적으로 보잖아요. 교과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원투 과목의 이수랄지 거기에 학생부의 기재나 이런 걸 보는데, 여기 20%는 진짜 교과 성적, 전 과목 성적입니다. 그럼 여기 교과 전형은 학생들의 내신까지 반영되니까 내신 우수자가 원서를 쓰는 부분이고, 일반 전형 쪽으로 쓰는 게 수능 전형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투 과목 반영하는 부분을 이제 가산점을 폐지해서 예전처럼 서울대 쓰는 아이들이 한양대 쓰고 이런 부분이 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중앙대 의대, 경희대 의대, 연화대 의대 쭉 보셨는데, 역시 여기 제가 음영포시는 안 했지만 수학, 그다음에 탐구, 국어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원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시 얘기를 이제 거의 이제 요거는 이제 주요 대학, 의대는 이제 빼고요. 이제 의대 말고 이제 주요 대학교, 중앙대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앙대, 여기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이 아까 고려대도 교과 전형이 생긴 것처럼 여기 지유균 전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지유균 전형은 역시 학교별 추천받는 부분이 있고, 교과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정성적인 평가를 하지만 추천하는 학교 입장에서 내신 좋은 아이들이 원서를 쓰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투과목 폐지된 건 말씀드렸죠. 서울대 여기 지균 같은 경우에서 해당하는, 현 고유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투과목이 바뀐 부분을 잠깐 여기 앞에서 살짝 보셨습니다. 그래서 과탐 영역 응시 기준 폐지, 이렇게 한 부분이 특징이니까 투과목 안에도 이제 원서를 서울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2024학년도 정시 전형 계획에 이제 요거는 문이과 같이 보고 계신데요. 연세대학교 반영 변화 없죠. 그 다음에 연대는 영어에 신경 써야 되는 건 여전하고요. 고려대학교 탐구와 수학의 반영 비중이 문이과 좀 다르죠. 서강대는 문이과 같이 뽑는데 국어 반영도 있지만 수학 반영이 상당히 높고요. 성대는 이렇게 학과별로 반영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과 쪽이 탐구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한다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어 반영 비중도 만만치 않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학원 같은 경우는 약간 반영비가 약간 다르죠. 35, 35에서 여기 문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과랑 달리 따로 보고 있는 거죠. 원래 성대를 쓰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영비가 이렇게 있으면 문과가 여기 써라 이런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글로벌 경영 쓴 애들 중에서 성적이 나는 이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했었지만 이렇게 비율이 안 나오면 이 비율로 나오면 여기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최대한 내 아이의 비율이 30, 35, 35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지만 비중은 그렇게 거의 퍼펙트하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갑자기 시험 난이도 바뀌면 어떡하죠? 이럴 수 있는데요. 제 예상은 올해 내년에 수능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지 갑자기 쉬워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려대 같은 경우 정시 전형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역시 아까 보셨던 부분 약간 여기 달라진 부분인데 슬라이드가 약간 같은 게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살펴보시고 원서를 쓰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그대로 고려대 정시 교과 전형 신설, 서강대는 바탕2 가산점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성대는 인문계 국어 반영비가 조금 더 올라갔다. 이게 2024학년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걸 한 번 더 보시면 이게 슬라이드가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여기 달라진 걸 다시 한 번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양대는 여기 뒤에 음영 보이시죠? 관탐2 가산점 폐지. 그러니까 역시 수월대 쓴 아이들을 한양대에서 좀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들 서울대가 폐지하니까 한양대도 폐지해버렸고요. 중앙대는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학과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학과를 이렇게 크게 잘라서 모집하잖아요. 학과를 잘라서 모집하면 학과별로 그 편차가 좀 크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입결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학과를 이렇게 덩어리로 단과 대학별로 모집하면요 입결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앙대를 쓸 때는 이 학과가 많이 쪼개져 있고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 합격선이 일부러 높이려고 저렇게 쪼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통합계열을 뽑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뽑는 건 좋지만 뒤에 합격선이 많이 내려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문계열을 원서를 쓰신다면 이런 거죠. 소신적정 안정이 나오고 그리고 내 아이의 성적이 3월 학평 보면 이제 내년 이맘때 학평 3, 4월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전국적 위치가 나오면 그 대학에 가군, 나군 대학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수학 중심으로 국어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고 언어 매체 미적이나 확통에 계속 무게를 두시겠지만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처음 시험을 보고 나면 이 대학들의 나름의 그 선택과 이제 이때부터는 전형 계획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대학도 내 아이의 성적에 맞게 원서를 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자연계열 지원 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연계열 지원 조합도 의치한학수 서울대 쓰면 가군도 의치한학수를 쓰고요. 다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론 일부 안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립대나 경희대 성적이 나오면 상위 대학으로 성대나 연구대를 써볼 수 있고 다군은 쓸 대학이 의대 아니면 중앙대 정도여서 이와 같이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가 점수를 통해서 대학을 가지만 수시는 6회지만 정시는 3회밖에 없으니까 이 3번의 기회 중에서 게다가 다군에는 대학이 거의 없으니까 또 경쟁도 치열할 거고요. 2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요 대학 중심으로 상당히 1점의 그 차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정시의 치열함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정시 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살펴보셨고 지난해가 아니라 이제 내 아이의 2024학년도의 정시도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고2잖아요. 왜 수능형 내신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신 공부랑 주구장창 하다가 또 내신 안 나오면 좌절하다가 또 다시 내신하다가 그러다 보면 수능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그 준비가 늦어져서 혹은 준비를 너무 내신형으로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1등급을 정말 찍고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면 2, 3등급 학생들에게는 내신의 준비를 최소화하더라도 공부를 할 때 수능과 내신을 좀 많이 비중을 결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최저를 맞춰서 교과를 쓸지 혹은 나중에 수능으로 갈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달리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건 2024학년도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추천 인원이 성균관대부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 최저는 강화됐습니다. 수능 최저는 높아지거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허들이 높게 느껴지고요. 인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교별로 학교장이 이제 인정을 해서 추천을 주잖아요.
그 추천의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추천하는 학생들의 이 수도 늘어나고 그만큼의 다양한 학생들이 기획과 가니까 합격수는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최저는 유지되거나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유지하면서 저 인원을 늘려놨으니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내신의 합격선이 내려갈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해 교과 전형입니다. 이 교과 전형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점수를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교과로 중심으로 간 거죠. 이거 지균이겠죠? 1.08 서울대. 서울대 지균 1.69 이렇게 잘렸다는 얘기고요. 이 교과 전형 역시 수치가 말해주듯이 인기학과의 합격선이 높은 편이지만 에너지공이랄지 화공이 낮은 부분은 그 해에는 여기학과의 아이들이 몰리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추합으로 빠져나간 아이들이 저렇게 돼서 나중에 최종 합격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갭이 클수록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죠? 학생들의 지원폭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도 왜 이렇게 벌어져 있을까요? 최저가 있잖아요. 최저를 못 맞추면 아이들이 여기서 갭이 많이 벌어지면서 합불이 막 달라지고요. 1등급이어도 최저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논술도 마찬가지죠. 논술 시험 보고 성적대로 다 쭉 줄 세운 다음에 최저 안 되면 다 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합격선이다 이런 얘기고요. 성대 같은 경우는 최저도 낮고 지원자도 그 폭이 거의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이 그룹 대학들은 사실 이 지역에서는 요 내신 나오면 오히려 수능 성적이 더 높죠. 여기 쓰는 아이들의 요 갭이 굉장히 좁잖아요. 이건 다 진짜 교과 순수 100입니다. 그리고 거의 합격선도 이 참고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학종은 70% 컷이라 하더라도 정성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서울대 교육학과 붙은 아이 걔가 특목고 3등급이 내거든요. 근데 서울대 교육학과에 70% 컷이 어떻게 돼 있냐면 1.6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걔는 특목고 3.1인데 어떻게 70% 컷에 1.6이 돼 있지? 그 왜 그럴까요? 걔는 그 위에 있거나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0% 컷에 해당하는 딱 그 아이의 내신을 뽑아낸 거지 정성적으로 뽑다니까 1.6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3.1의 내신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이 교과와 달리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동국대학교는 추천 전형인데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점수와 내신 점수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와 같이 크게 폭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폭이 벌어지면 어떤 의미가 있다?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 폭이 적게 나타난 것은 거의 내신으로 그대로 뽑고 입결도 거의 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거의 얘기가 끝나서 이제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 입결이 왜 폭락하는가는 저는 작년에도 입결이 폭락한다고 얘기했고 홍대도 3등급 간다라고 했거든요. 홍대가 3등급, 근데 우리 지역에서 3등급이면 상당히 잘하는 애들이니까 모의고사로 홍대를 가려고 하겠죠, 수능으로. 근데 이제 혹시라도 3등급인데 그냥 난 홍대 가도 만족한다라고 할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고 원서를 쓰시기 바래요. 추합으로 이탈한 애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추천에 제한이 있어요. 1점대 애들은 학교에서 2장밖에 추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모든 대학을 다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합격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요즘 아이들 납치라고 하죠. 또 높은 최저가 있기 때문에 높은 내신이 높은 최저를 또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시를 기대해서 안 쓰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긴다? 공동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3등급이나 올해는 4등급 때도 학생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최저 맞추면 숙명여대까지 갑니다. 학과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1등급 초반이고 1등급이라면 교과로 가긴 가지만 2, 3등급 되고 모의고사 성적 나오는 거 봤을 때 수능과 같이 언밸런스 하지 말고 밸런스를 맞춰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아이는 실제로 줄 세우게 하면요. 현재 모집 인원은 대학 모집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모집 인원은 그대로예요. 문과, 이과. 근데 애들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12% 안에 들면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자연계는 뭐 특목, 여기 특성화 대학교도 있고요. 뭐 지스트, 카이스트 이런 데도 있고 의대도 있고 그래서 17%까지 줄 세우면 아이들이 인서울을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2등급 그리고 2등급 이내 혹은 3등급 초반이 되면 원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원서를 쓰고 갈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대한 목표가 이제 높아지고 그럴 텐데 그 기준은 반영비와 연결된 수학, 탐구, 국어 이런 부분이 되겠고 선택에 있어서 언어 매체냐, 학통이냐, 미적이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시 정시 지원 단계인데요.
정시 지원 단계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내년의 모습인 거고요. 그러니까 올 여름방학은 뭐 하죠? 라고 하는데 올 여름방학은 당연히 수능 중심의 공부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내신 준비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비교과 쪽에 대한 준비도 2학기 때 해놔야 되겠지만 3학년이 되면 있잖아요. 3월이 되면서 애들이 입시에 막 쓸려갑니다. 일정을 굉장히 촉박하게 애들이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4월, 5월 이렇게 나오고 6월 달에 6평 보고 나면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 6개 조합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또 9월 평가를 하고 나면 수시 학종 원서 쓰고 자소 쓰느라고 또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또 원서 쓰느라고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시험이거든요. 매달. 여기다 중간 기말까지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은 진짜 진득하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입시의 시작이 2학년, 우리 구조적으로 보면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어떻게 완성해 놓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는 정말 애들이 나중에 9월쯤 되면 있잖아요. 애들이 빨리 수능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오히려 애들이 굉장히 해이해지고 그렇습니다. 해이해지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저는 요런 흐름은 지난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 2024학년도도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상 요 부분들 이 정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시간상 못했습니다만 2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지원 가능을 뽑은 다음에 수시는 위로 6개, 아래로 2개 하면 총 10개가 되죠. 그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정시 지원 가능글이 왜 중요하냐면 제 조카는 이미 대학에 가 있는데요. 지방에 있어서 제가 썸머 때는 짧아서 못 오는데 윈터 때는 항상 서울로 이 목동 이렇게 불러서 여기서 아이들 그냥 같이 공부시켰어요. 이유는 적어도 수능 공부에 대한 것들을 학교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나 그래도 방학 때는 좀 전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이 경쟁하는 그룹 애들끼리 속에서 좀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면학 분위기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조카가 문과 아이긴 했는데 국어가 잘하고 수학과 영어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았지만 이 정시 지원 가능 성적이 어느 정도 이화여대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원서를 소신 있게 원서를 쓸 수가 있었고 마음의 안정도 많이 찾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선발 인원의 변화, 전형 방법의 변화, 전형 일정의 확인 이런 게 있겠으나 일단 정시 지원 가능군이 어느 정도까지냐에 따라서 수시에 대한 원서의 지원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제 교과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1부터 5등급까지 저는 넓게 5등급까지도 다 뽑아놨는데요. 사실은 뭐 덕성이나 동덕여대는 교과 전형도 5등급이 많이 갑니다. 근데 거기를 애들이 안 쓸 뿐이죠. 그리고 5등급이 아니라도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학종호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좀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한 4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전교권이면서 스카이 가겠다는 애들이 학종이죠. 당연히. 두 번째 반에서 10등 이내지만 스카이 가겠다는 애들. 세 번째 한 가지는 잘하는 애들. 성적은 안 좋지만 한 가지는 잘하는 애들. 마지막 동아리를 포함해서 교내 활동 열심히 하는 요 4가지입니다. 요 4가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원서를 쓰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학종은 시간을 2시간 하래도 모자랄 정도고 아이들 문이과 달라져서 제가 상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확실히 하시고 정시 지원 가능성을 바탕으로 교과 가능성 바탕으로 논술력은 이 2가지로서 나는 교과 종합으로 내 목표한 연세대를 못 가라고 하면 논술 전형이 그 다음 대안이 되겠죠. 저희 회사 또 간부님 따님도 논술 전형으로 지난해 논술 붙었거든요. 논술은 논술력인데 올해부터 논술의 최저가 완화되고 논술 100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 어려워지지만 논술력이 대학을 갈 거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이 수시의 입결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정시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뭐 자퇴도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검정고시 생각하면서 내가 수능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는데 논술이건 수능이건 있잖아요. 2학년 2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이 모두 수능 범위입니다. 사실 1학년 때 범위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 기초가 된 몇 가지고요. 2학년 1학기 때와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 모두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학력고사 세대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 딴짓해서 학력고사 준비해서 갔다면 지금은 그 공부한 내용과 수능에 배우는 범위가 일치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꼭 수업을 다 안 듣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너무 목을 매지 않더라도 수업 자체는 어느 정도 관조하듯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